제가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원래 14시 30분에 하려고 했는데 30분 딜레이 해가지고 15시 하는 걸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15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15시가 이제 됐는데 조금 넘었죠. 몇 분 지났는데 15시 2분인데 지금 2분인데 오늘 특히 이 차를 가져오신 분들 몇 분 계셔가지고 여기가 종로상가가 원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옛날 지역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찾아오신다고 아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태호 박사님도 그렇죠. 끝까지 갔다가 장박 차를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 분 지금 또 차를 가져가지고 겨우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 곧 들어올 겁니다. 우리 신항철 대표가 그분 안내하러 나갔는데 곧 들어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하영 교수도 못 왔죠. 두 동지에 참여한다고. 우리 이동복 선배님 오셨네요. 오늘 이동복 선배님이 참 지금 저희들보다 여기서 제일 한번 고참이실 거예요. 거기 우리 구글에 딱 소개하는 내용 보시면 1937년생이시니까 제일 어른이시고, 근데 아직까지 이런 구국 활동, 자유지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분이에요.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강원도가 고향이신데 강원도신데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고 대선배님이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참 놀랄 지경이에요. 우리 저희들도 여기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그 전부터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뵙고 인사하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이동복 선배님이 옛날 남부 그 해당 대표 같은 거 할 때도 대표하실 때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신문 기자 국회의원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하셨죠. 하시고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옛날 또 기자 생활도 하시고 하기 다양하게 활동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동복 선배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박선정 씨라고 이제 여성분인데 교육감님 나오시는 분인데 그때 박선정 그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정말 여성분으로서 지난번 6.25 그 행사할 때 전쟁기념관에서 그분이 연설하는 걸 들어보시면은 참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교육감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땐 그분이 잘 그런 직책을 할 것 같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국가 교육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박선영 그분 다음에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일렬순 대사님은 오늘 계획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나타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다 강원도 출신이죠. 이 앞에 있는 우리 신동춘 국장 대표도 지금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에 지금 최근에 계속 개근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지난번 우리 포럼 할 때, 또 지금 포럼 할 때, 인원이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계속 오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이제 소개 시간을 갖다가 줄이고 발표만 빨리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양해 좀 해주십시오. 또 처음 오신 분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다 내공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번, 1년 혹은 10년 이래 듣더라도 그런 내용 가지고서 주변에 우리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문기성 장군님 제가 옛날에 모신 분이 육사 19기생입니다. 당시 연합사령부 작전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배님은 계속 그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건강유지자 하시고 지난번에 평택에서 보면 딱 보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놈 저희 좌익 소위 말하는 좀비들이 미군 가라고 많이 떠들어대고 하는 그 평택 그 지금 현재 유엔사 연합사 그 정무인에서 갈 때도 그때 우리 자유인들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오셔가지고 참 땀도 흘리시고 그 행동을 해주시니까 묻고 감사드리고 그런 유종과 행동에 대해서 앞장을 서는 몸을 보이는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원 박사도 오랜만에 오셨네. 고맙고 우리 김정일 국장 오랜만에 하는데 네가 오라고 했어. 와서 배우시라.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와서 저기 많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보고 배우고 하면 또 한국했나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송방훈 기자협회장, 국회 출입 기자협회장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GK 전략개발원이 나온 지 한 202번째 하는데 16년째 하고 있는데 그 PR도 좀 해주세요. 송방훈 기자협회장님, 이신아 교수. 오늘 오는 이신아 교수는 고려대 교수 하시는 분이고, 오시네. 여기 앞으로 오세요. 지금 그 이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 하고 있는데 그 소개를 이제 거의 끝나고 오늘 이제 두개 발표하시는 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간다 대표, 일본 대표 이번에 11월 1일 날 파주에서 가네야마 대사 추모식을 갖다 5번째 합니다. 가네야마 대사 아시죠? 일본 2대 대사인데 포항제철 만들 때 한국은 나사나무 만드는 나라에서 가네야마 대사가 일본 가서 박정희 대통령 혁명 정권 대사 같은 개념을 해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서 사도주상 친일본 제철 회장의 전폭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일본 대표로 나와가지고 한일 우호협회 할 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도 우리 유신아 교수님 우리 고려대학 교수 하시는데 아마 가끔 보시죠, 언론에. 이번에 북한 인권 대사로 혁명 대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세계 분쟁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젊으실 때부터 지금도 젊으시지만은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현장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신아 교수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 30년 전에 워싱턴에 있을 때 저를 몇 년 세계국제분쟁센터에서 오셔가지고 안내하고 조사하고 또 만남하고 이런 가입을 해줬는데 그때부터 계속 인권 문제 포함해서 세계 분쟁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주시가. 근데 젊으신 나이에 고려대학 교수도 되시고 혁명 대사도 되시고 아주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박수. 내가 장강현 장군이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강현 장군이 하게 되는데
육사 39기생이니까 새까만 후배죠, 그죠? 그런데 연합 참모장하고 군정이 수석대표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책 경험을 예편하고 나는데도 많이 했습니다. 본인 공부하고 공부도 하고 여기까지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학위도 받고 했는데 그때 같이 연구했던 분이 연합 유색했던 분은 문관영 부장 같이 됐죠. 근데 이제 이분은 군인이시기 때문에 유엔사 연합사에 대해서 계속 생활을 하고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 민간 기자로서 이렇게 계속 그런 연구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말씀 잘 해주시고 우리 김태호 박사님은 오늘 토론도 문제 하시는 분인데 잘 해주고 김태호 박사 잘 아시죠? 많이 강연을 저분이 많이 다니시니까 옛날 우리 전략 포럼에 초창기 멤버로서 활동을 했죠. 보름에 왔어요. 그럼 지금 장장군 지금 다 준비됐죠? 네. 또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하시는 분 계속 저희들은 매달 하니까 매달 목요일에 합니다. 문관임 박사가 김태호 박사가 5시에 자기 투과하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김 박사 10분 동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길게 하니까 한 20분 초과되는 거. 문박사 나왔어요. 10분 내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연합뉴스에서 지금 그 외교안보소를 주치한 문관현 박사라고 합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따게 된 게 2020년에 이제 고려대학에서 유엔사의 당시에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평화 종전선언 채택을 추진을 했는데 과연 이 종전선언 채택이 그 정권 초기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 종전선언이 채택이 된다면 유엔사를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안타깝게도 이 유엔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정광현 장군이 방금 다 설명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학문적 그 추세를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 유엔사를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굉장히 저명한 학자분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항기 서울대 법대 학장 그리고 총리까지 하셨죠. 이항기 총리도 하셨고 서울행정대학원의 그 최정기 교수님 그리고 명지대학의 김명기 교수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유엔사의 이런 법적 지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1975년에 당시에 그 30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2개가 다 통과가 됩니다. 서방 측에서 우리가 포함된 역시 우리도 해체하는 걸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전 체제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유엔사는 해체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저희들도 역시 이걸 당시에 제출을 했고 또 공산 측에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또 해체 결의안을 냈는데요. 이게 그 총회 결의안 33905 A, B 두 가지 형태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를 보니까 이 유엔사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 교수 여러 가지 학자님들이 연구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 유엔사를 논의한다는 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 결국은 이게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금기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 이후에는 이 유엔사를 우리 정부 차원도 그렇고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제대로 다뤄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당시 말씀하셨다시피 황원탑 육군소장을 군정이 수석 대표로 하자 북한에서는 유엔사를 갖다 무력화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정이뿐만 아니라 중립위까지 다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습니다. 2020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엔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광현 소장님이 처음으로 유엔사 연구에 어떤 그 다시 획을 그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군정위 수석대표를 하셨지만 개인의 그 경험을 떠난 굉장히 학술적 접근을 굉장히 전문 학자 이상으로 하셔가지고 대학 박사 논문을 만들어 주셨고 저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논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찾아뵙고 계속 서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엔사가 지금은 또 한 분이 계신데요. 김병기 장군님이라고 붉은사관학교 출신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유엔사에 대해서 학문적인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신하 교수님도 계시고 많은 여기 학자분들도 계신데 유엔사는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굉장히 구체화된 기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족보가 없다. 심지어는 그 용어가 되게 어려운데요. 형해화가 돼 있다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표현을 한번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유엔사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정전 위기 관리를 하는 기구로서 작용을 해왔고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노력을 해주신 장광현 장군님한테 일단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들어가면은 한 가지 굉장히 유엔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이 개시가 되자 트루만 대통령이 안보 유엔 그 미군 대표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북한은 무력 침공을 멈추고 다시 38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퇴각을 해야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퇴각을 하지 않자 제차 27일 날 제83호가 나와서 이 북한의 무력에 대해서 다시 이 안보 지역 안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제83호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82호, 83호 그리고 이제 7월 7일 날 영국과 프랑스가 제출한 84호까지 이 세 개의 결의안을 안보리에서 내서 결국 유엔 사령부가 이제 창설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6월 25일과 27일 사이에 6월 26일 날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대통령과 미 하원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식 공문서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당시 유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유엔 총회에 또 역시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는 6월 27일 날 안보리 제83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호소에 의거해 이런 용어가 있는데 아무도 이런 부분에 지금 지적을 하지 않고 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이 된 갈당이 누구이냐? 트루먼 대통령이냐? 미국 행정부냐? 미국 합참이냐? 아닙니다.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국회가 유엔 총회에 보낸 결의안을 따라서 호소안에 따라서 27일 날 제83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엔 사령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요청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유엔 회원국이 당시 60개국이었는데 그 중에 전투병력 파병이 가능했던 16개 나라가 파병을 함으로써 구성이 된 것이 그것이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용어로 한국이 호스트 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한국 국회가 요청을 해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6개 나라가 파병을 함으로써 유엔군 사령부가 구성이 됐다면은 이 16개 나라는 전력 제공국, 샌딩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써서 유엔 사령 요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한국은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던 소재국가, 호스트 네이션이라는 이 외교적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좀 그 국익 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회원국이라는 용어로 퉁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유엔사 내에서 방금 장군님 발표대로 우리의 어떤 위상이나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는 조금씩 내가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호스트 네이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상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에서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영국 LSE 대학의 로잘리 비긴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최초의 여성 국제사법재판소장입니다. 이분 논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가 비록 일본 도쿄에 설치가 됐지만 한국은 호스트 네이션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적 근거가 있다. 우리 학자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유엔 기구가 6개거든요. 공식 기구가 총회, 안보리, 경제사회, 이사회, 여러 사무국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적인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그 재판소장이 한국이 유엔의 포스트 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이미 학술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우리가 포스트 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주도적으로 그 제공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광현 소장님이 오늘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저는 좀 토론자로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유엔사 회원국은 아닌 게 현재로서는 맞는데 어떤 위상을 잡아서 이 유엔사 전력 제공이나 이 존재에 대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2004년부터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영입니다. 지금은 이신화 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 공부 중이고요. 장광현 장군님 수석대표로 계실 때도 유엔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고, 지금도 한국 유엔사 친선협회에도 조직하셔가지고 지금 부사령관님하고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저는 배우로 오늘 이 자리에 왔어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히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그리고 장광현 장군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특히 구현할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그 장광현 장군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이제 장광현 장군님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통일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정전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유사시가 되면 전력 제공국들이 유엔사 회원국들이 이제 전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프레임을 유엔군 사령부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별도로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이 그 전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파병할 때 보면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론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비준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이스라엘을 파병을 한다. 그러면 하기 전에 이스라엘 측에서 우리 군이 갔을 때 우리 군의 지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파나 주둔군 지휘 협정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 나라에 파병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받을 때 호주나 영국에서 보내고 싶다, 우리 다시 전력 보내겠다 했을 때 주둔군 지휘 협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부 미국하고만 지금 소파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부 다른 국가들과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BFA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군, Visiting Forces Agreement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체결이 돼 있어야 이제 갔을 때 그 해당 군인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나 지위가 생성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가 잘 프레임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최소한 16개, 17개 국가들은 아마 기꺼이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의지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전력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방문군이나 뭐 주둔군 지휘 협정이 전혀 지금 뭐 초안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전쟁 발발하고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전력을 저희가 제공을 현실적으로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님이 어떤 좋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외무사령부가 우리 현재 이제 한반도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토론하자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엔사가 이제 17개국에서 미국 때문에 16개국이 되니까 소파는 미국하고 돼 있으니까 16개국이 이제 소파를 갖다가 각별로 우리 한국이 체결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시에 16개국이 한반도에 진출했다 할 때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지역이라든가 하는데 현재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유엔 사령부는 전력 지원을 하고 또 후방기지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전쟁의 주체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되니까 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소파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16개국의 군인들은 문제는 자동적으로 연합사령관의 지휘 구조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서는 한미연합사의 그 관계되어 있는 소파에 어느 정도 따를 수 있다. 급한 상황에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만 지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군하고 일본 정부하고 소파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1954년에 했는데 개별 국가 5개 국가가 개별적으로 이걸 체결합니다. 이 소파 협정은 그렇게 유엔사나 한미연합사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일본과 9개 나라가 공식적으로 소파 협정을 유엔사와 관련해서 체결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의견 갖다가 우리 유신아 교수님 뭐 이야기 하시겠어요? 저 듣고서 한마디만 하고 나오세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제가 나오시요. 다 하시고 제가 한번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그래서 다 하시고 난데 이태영 나와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저는 그 박 장군님 연대장 하실 때 중대장 인연이 되어가지고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 전방 병사들 연성교육 다니고 가지고 바빠가지고 많이 점수를 못했습니다. 3사관에 그 13기 인간 해가지고 8.18 도끼만행 사건 되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소령 제대 가지고 연합사에서 군무원으로 한 20년 있으면서 공직생 생도생활까지 합하니까 한 40년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장군님께서 부참부장님으로 오실 때 제가 한 2, 3개월 후에 저는 퇴직을 해가지고 유엔사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사에 대한 그런 아카데믹한 논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그 재생시키는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리뷰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제가 20년을 연합사 근무해도 유엔사의 어떤 위상이랄까 그것이 있었는지조차도 희미할 정도로 참 인명무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그 장 장군님 강의를 듣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엔사가 한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한번 벌어졌을 때 유엔사의 이름으로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있는 그 평택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좀 궁금하고요. 일본의 또 그 후방기지 제가 이제 저도 학예를 해서 국방대학교에서 야간 석사과정 강의를 한 12년 했는데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했는데 아까 그림하고 이런 걸 보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을 배치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평택으로 기적을 옮기는데 피 터지게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저렇게 많은 기지에 미국의 전력이 와 있는데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은 없는지 국민들 사이에서 또 이걸 자체 내에서 미군이 그렇게 주둔해가지고 저 정도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전 항공사령관 했잖아요. 그 전임전임해서 우리 오영구 장군 작전 항공사령관 하셨잖아요. 예. 얼굴 하면 이런 나와서 저 자신이 정말 뭐 일군 단장하고 항공작전 사령만 마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한반도 평화유지방안,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해가지고 과학재단에서 하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3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또 뭐 거기 총장님이 저 강의도 잘 못하는데 뭐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더 해달라서 3년을 더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제 자신이 한반도 내지는 또 뭐 군생활 하면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다. 미국 유학도 2번 다녀왔으니까 뭐 국방대학원하고 장군대 전략문제연구로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 정말 우리 군의 뭐지 항공작전사령관 대후배지만 정말 제가 여기 초창기부터 같이 이렇게 우리 여기 모임을 만들 때부터도 제가 여기 같이 이렇게 배우고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진짜 오늘 들은 내용은 정말 전에는 대부분 제가 아는 내용이고 뭐 이래가지고 진짜 참 잘 들었다 이렇게만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한미 관련 이런 데 대해서 거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는 부분을 갖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중에는 조용히 우리 시장장군님한테 오늘 내용을 나한테도 좀 보내주라까지 내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이 분야를 갖다 또 관심 갖고 공부를 해야지 정말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정말 중심을 잡고 더 진짜 그냥 좀 중심 있는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오늘 하여튼 뭐 질문할 내용은 없고 정말 오늘 얘기 정말 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또 문부장님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구 장군. 한두 가지 문제는 유엔사라는 게 이제 유엔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성격 밑에서 형성이 된 건데, 지금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임이사국의 중국, 러시아가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당사국이 돼가지고, 우리가 유엔이라는 성격이 유엔사에서의 유엔은 평화를 유지하고 또 통일도 하는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저쪽에 적국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파괴를 하는데, 특히 문정부가 이게 완전히 적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 그 유엔사를 흔들어서 적군을 불러들이키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 같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일 인상적인 것은 유엔사의 기능 중에 그 통일을 지원한다는 것이 제가 새로 이제 발견한 건데, 이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문서에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유엔사가 이러한 그 국제적인 합의를 또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 때까지 존속을 해서 이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은 요번에 중국이 보니까 뭐 하마스나 강경 아랍 세력하고 한편이 돼서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거 보면, 세계는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편이고 나머지 자유세계가 된 거니까 이건 현실 문제입니다.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유엔사를 지켜서 자유 통일을 완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유엔에서 사소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3소위를 갑니다. 3소위는 뭐 인도적인 거 인권 이런 거고요. 1소위는 안보, 4소위는 특별 정치나 아니면은 그 탈시민 그런 위원회가 아직 있어요. 거기서 북한 대표 서기관이 유엔사에 대해서 작심하고 또 한 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1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는데요. 1975년에 이미 유엔이 만장일치로 해체한 것을 왜 가지고 나오느냐. 그리고 그거는 미국 주도의 연합사, 또 하나의 연합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이번에 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엔사에 관해서 이제 안내 자료를 걔네가 내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공격한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이 나온 것처럼 2018년에는 괴물이라고 했고 2019년에는 유령이라고 했었던 게 북한의 그 대표가 유엔에서 했었던 이야기였었거든요. 안타깝게 그것을 이제 우리 지난 정부가 이제 받아서 얘기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걸 정리를 해보면 유엔사는 정말 소중하다. 왜? 첫 번째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이제는 안보리는 쪼개져 있기 때문에 결의를 만들기 힘들고 진짜 우리가 그때 천연으로 1950년에 소련이 기권을 해서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런 안보리 결의 없이 유사시에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이 무언가를 벌였을 때 유사시에 이제 17개의 국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소중한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후방기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자산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90일 이내에 그거 역시 해체가 된다면 저 멀리에서 미국이 날아오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정말 유엔사의 가치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 이 유엔사의 중요성을요 예비군 훈련할 때 교육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장군이 이제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인권을 딱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유엔 안보, 다자 안보 이런 걸 공부한 국제정치, 국제안보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우게 2019년에 아직까지도 문정부가 있었을 때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자라는 것이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번 나와서 저도 거기 한번 갈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였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권이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그러한 그 조직을 이렇게 보수단체에서 아니면 군 출신분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젊은 학자들,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방문을 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는 지난 정권을 악마화하는 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비판을 하고 지나갔지만 지난 정부가 북한과 결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북한에게 우리는 또 한 표를 주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비핵화 과정에서 인권 얘기하면 비핵화 과정이 깨질까봐 말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유엔사를 북한이 괴물이나 유령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상이 깨질까봐 우려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격이 된다는 것은 오로지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고 북한을 더 강한 핵국가로 만들었고 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더 나빠지고 이제 그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지난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분이 같이 세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요. 이번에 그 4소위도 그렇고 1소위도 그렇고 북한 서기관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1975년에 이미 유엔이 만장일치로 해체한 유엔사를 왜 가지고 있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법적이다. 84조항에 있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좀 분명하게 되어야 저 같은 사람들이
분들이 국제 무대에 나갔었을 때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알고는 있지만 지금 워낙 전공을 하셨었던 분들이시니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도 우리가 유엔 부사령관 분들을 모시고 그 큰 회의를 하나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우리도 유엔사의 정식 멤버가 회원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유엔사 부사령관님은 조금 조심스럽게 반응하셨고 학자 중에 좀 젊은 학자 중에는 우리가 정식 멤버가 되어야 된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었던 건 호스트 네이션이기만 하셨는데 정식 멤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며칠 전에 모 신문사에 하셔서 이 보험 패키지 아주 마음에 들었었는데 오늘 직접 만나서 얘기해 주셔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 박사님도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서울 공대를 나오셨는데 공대를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라 걱정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 한 말씀.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이게 걸려 나와갖고 마이크가 있겠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그 우리 국군 내에 있는 간첩 세력입니다. 그 유엔사에서 우리 국군들을 싹 출원한 게 이 전부 북한 간첩들이 다 유엔사에 와갖고 모든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리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추방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엔사에 가입을 해서 우리도 대표단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북한 간첩이 들어가고 대표단이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게 꼴이 말이 아니고 모든 정보가 북한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크게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걱정하는 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남한에 있는 간첩 세력들이 예비군도 장악하고 경찰도 장악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군 부대 그 유엔사 부대를 싹 포위해갖고 부대 안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청와대에 점령해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뭐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계에 있는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 전혀 표면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눈치 보고 그냥 뭐 오냐오냐 할 때가 아니고 정면 도전해갖고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 그 참 우려하게도 우리 카톡에다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참 한마디씩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게 그 실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담당자나 그 자리를 했던 분들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분야를 전혀 그게와 관계없는 순수한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의견도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하신 그 75년도 제34 유엔 총회에 두 개의 안건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그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유엔 공산 측의 그 안건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유엔사가 존속돼 있는 이런 서방 측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그 두 개 다 동시에 의결이 됐습니다. 좀 동시에 두 개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도 된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그 미국의 키신저 이분이 이제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겠다 하는 이런 그 하면서 결국
그 공산 진영이 제기했던 유엔사 해체 및 평화협정 체결 그 안건은 최종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현재 유엔사 위력을 이루시고 우리 문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은 호스트 네이션이 맞습니다. 호스트 네이션이고 한데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뭐 이게 시간 때문에 깊게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호스트 네이션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 유엔사 회원국 전력을 보내는 국가들하고 이질감이 계속 생겨요. 연합연습하는데 이 회원국 전력이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 VFA 문제라든지 연합 C4I를 공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한국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원국 중에서 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면서 그 대사가 북한의 대사까지 이렇게 같이 경쟁하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C4I를 다 열어가지고 연합 작전을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반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VFA가 일부 많은 나라들이 아직 체결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호스트 네이션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유엔사 회원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유엔사 내에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니 결국은 엄밀히 말해서 이 보면 유사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도 대폭권 서기부터 단계적으로 한미연합사의 전력을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한미 지휘체계가 있어서 결국은 한미연합사의 전력을 제공하게 되니 앞으로 이 멤버 스테이스라는 개념으로 호스트 네이션과 이 선징 스테이스를 좀 합친 개념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상당히 회원국이 돼가지고 우리 참모부도 넣고 장군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유엔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유엔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국익참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VFA 약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사실은 전력이 들어왔을 때 인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준비가 된 것이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력 제공국이 과연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실제 전투 병력을 보내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것도 제가 뭐 연구를 해서 이 책 속에 담았습니다만 매우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유엔사가 회원국의 전력을 다 차질 없이 끌어가고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낙관하고 있지만 정작 유엔사를 끌고 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이 컸어요. 왜냐하면 70년이 벌써 지났어. 워싱턴의 그 약속이 현재는 강대국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있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 우리 한반도에는 정말 최첨단 전력들이 투입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희생도 생기고 하면은 자국의 여론도 부담이 되고 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이투영 박사님께서 유엔사의 어떤 타지역 분쟁 개입 가능성 이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부 이제 평상시에 영국이나 뭐 이런 쪽이 훈련을 위해서 이 태평양 지역에 투입했다가 사세보 기지에 좀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항모도 사세보 기지에 들어갔더니 어떤 논문이 만들어지냐면 유엔사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을 막 언급하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고 유엔 무사령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방기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공모함이 기름을 넣으려면 사세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세보 기지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유엔사가 뭐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있다거나 이런 논리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뜨거운 모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유엔사를 박사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종합을 해보니 박사과정을 한번 이신하 교수님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유엔사가
이런 모임을 계기로 정말로 하나의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적 제도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돼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유엔 헌장 376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이고 독립적이고 통일된 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유엔의 임무라고 이미 유엔 총회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주 멉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되게 감사를 드리고 그것에 나온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다시 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75년도에 유엔 대표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팩트 파인딩 차원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된 것은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74년인가 리마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회원국이 되고 우리는 회원국이 못 되는 상태 속에서 비동맹을 동원해가지고 그 유엔 총회 결의안을 한 번도 통과되지 않았고 그 제기돼서 부결됐던 그러한 내용의 주한사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지만은 아마 안보리에서는 그게 부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속력이 없는 그 안보리 유엔 총회 결의안이 북한 것도 공산권의 국가 것도 통과되고 우리 자유우방국 것도 통과가 돼가지고 두 개가 해서 그 당시 안보리에서 더 이상 프루트풀하고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이지 않은 한반도 문제는 선반에 올리자 해가지고는 그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때까지 한반도 문제가 안보리나 또 유엔 총회에서는 상정이 되지 않는 그런 과도적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 총회 결의안이 통과됐을 뿐이에요. 그래 북한 애들이 선전선동에 동원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뭐 만장일치했다든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김학영 교수가 왔네. 그다음 윤무정 국장이 오시고 참 오랜만에 건강하게 봐서 참 반갑습니다. 위정상 뭐 행정상 하고. 오늘 강의 내용은 아주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잘 정제된 명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엔사가 우리 전에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부모님의 품 설하라는 말로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공수훈련을 할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늘에서 낙하산을 제공해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엔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엔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는 적어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 더 강력하고 또 유엔사를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데에 대한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6.25 때 미국 전쟁 지휘부에서 벌을 150만 마리 100통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벌은 고도가 높으면 죽기 때문에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소행 비행기로 2박 3일 동안 걸려가지고 우리 한국에 수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전쟁 지휘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유머러스하게 한국에 날아다니는 벌은 Birth in USA, 미국 문산지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엔사는 그만하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 있어가지고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21년도에 인구가 913만입니다. 갈프전 때 800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억 아랍권에 쌓여 있어 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갈피전 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할 것 같아 가지고 미국이 먼저 이락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4억 인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종교 전쟁, 세계 전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이커가 그 당시 국무장관인데 3개월 동안에 800만 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게가 400만 톤입니다. 800만 톤을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략 전문가가 누구냐면 뚝부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출신 대령인데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을 워게임을 해가지고 90% 이상 마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중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월드 스트리트 저널에 그게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20권의 책을 써가지고 미국 대사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다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15일 내에 전쟁을 끝낸다. 그리고 이라크를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라크보다도 더 무슨 이란이 중동을 쟁패를 하게 되면은 더 미국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그 사후 조치를 이라크를 금방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이 그 지상군을 갖다가 투입할 것이냐 하고 저한테 엊그제 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필기정, 필사적생, 죽음을 각오하면은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전쟁을 한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정쟁을 확대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감행하겠지만 국제적으로 세계 외교권이라는 거, 외교가 뭐가 있습니까?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페이크적으로 전쟁을 우리는 못하게 한다 하는 것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쟁이 생기게 되면 어느 나라 없이 지금은 이익 볼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대입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주변에 좋은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던 식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늘 제공했습니다. 모두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수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강위원장 고맙습니다. 문박사 고마워요. 다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종환 원장님도 또 옛날 유엔 사회부 근무하시고 박성재 우리 교수도 유엔 저희 뉴욕에 근무를 하시고 했는데 요거는 앞으로 유엔 사령부라든가 연합사령부는 한반도에 위기가 났을 때 이거는 정말 필수 불가이라는 필요한 존재니까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기회 날 때마다 이걸 선정해가지고 소개할 테니까 오늘 또 이야기 못하신 분들은 또 그때 가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이신아 오랜만에 한 왔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202번째를 하는데 포럼을 202번째를 하는데
벌써 세월이 16년 됐습니다. 16년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한 기분은 뭐냐,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월남전에 전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투 준비를 다 끝내고 전투를 하고 오늘 성공적으로 전투를 막 끝내고 이제 우리 이정수 장군이 말했듯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전투를 하는 기분으로 사실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영금 서공대 나온 머리 좋은 전양반장이 나와서 종전 모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은 지금 현재 연합사령부를 없애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시킨다는 그 말이 우리 지난 문재인 13일 원로인 할 때 우리 미래연합사령부만 훨씬 좋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미래연합사령부로 갈 수밖에는 없겠죠. 없는데 이 미래연합사령부가 지금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래연합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약화가 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 이런 상태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수준을 갖다가 완전히 전투 수준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합사를 갖다가 전에 정부에서 주장했던 대로 미래연합사 이런 개념으로 지금 기정사실화 받아들여가지고 유엔사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 이건 아직 안 맞아요. 어차피 우리가 연합사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동맹체제에서는 그것도 참 쉬운 말이 아닌데 미래연합사가 되는 조건 중에서 하나가 아까 신영범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현재 대한민국 여기 보면 좌우가 딱 이렇게 갈려져 있었죠. 근데 북한이 좌다 했을 때 대한민국 전쟁 나면 좌 플러스 하면 우리가 지는 거지. 이대로 우리는 몇십 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에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end of condition 그야말로 좋은 그 종결 조건의 아주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연합사를 만들고 유엔사를 활성화하는 이런 데 있어 가지고도 그 종결 조건에 이게 돼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가 가능하다. 지난번에 그 스케브로티 장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령부에서 만든 계획에 우리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반도가 북한 지역은 우리의 수복 지역이다. 그렇게 당신이 서명을 했잖아. 연합사령관으로서. 그런데 왜 그 당시 2015년도인데 왜 저희 일본 그 방위성 장관은 북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 허락 없이 들어가겠다 한 것은 뭐냐? 그건 점령지역이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점령지역. 한국은 우리 미국하고 같이 한 거는 수복지역 개념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이쪽 일본하고 만날 때는 이거는 독립국, 북한도 독립국으로 점령지역 개념이고 한국의 본인이 직접 계획했던 연합사 전쟁 계획은 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연합 사령부가 되는 조건 중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야말로 한국 사람이 사승장군이 때가 취재를 할 때도 그야말로 한국 사람이 만든 전쟁 계획에도 그런 개념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런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전쟁 계획에는 우리 미국이 우리한테 여기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났을 때 전개되는 세력이 한 3개월 동안 그야말로 엄청난 그 부대 전개 목록이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게 전개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지역에 동시 전쟁이 발발할 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래 할 때 그야말로 한반도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그 전력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제한된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 그런 문제들이 물론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숙이 되었을 때 미래연합사령부라는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유엔군 사령부에 되는데 현재로서는 미척이 자꾸 그렇게 돼요. 미척이 유엔사를 더 확장을 시키고 아까 한국군 장교 47명을 아웃시켰는데
그건 뭐냐, 연합사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임무를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 20년 동안 우리도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여기 평택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유엔사 딱 중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그런 조건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연합사가 대한민국의 전쟁을 주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히려 야 그렇게 하지 마. 연합사는 당분간 계속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장장군 이야기했지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지금 마지막 결혼해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전쟁이 나는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 국내 문제도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력을 갖다가 지상군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겠는가, 특히 한반도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일이 사실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이번에 신원식 장관이 또 임명이 되었지만은 그야말로 아까 신영범이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조치도 하면서 우리 한국군이 스스로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국가가. 그래야만이 미국이 오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아까 일본 기지를 통해서 오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국내 상황이 우리 한국에 너무 어려운 점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힘들고 참 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생각하는 자유를 지키는 전사들. 그래서 전사들이니까 이런 학문도 하면서 때에 따른 행동으로 체력을 다져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다 바쁘신 분들이고 한데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202번째 오늘 하긴데 대한민국 외교 안보 이슈는 거의 제가 카바를 쭉 해나갔는데 오늘 유엔군 사령부 연합사에 관련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전투 임무를 끝냅니다. 감사합니다.